김민아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보게 될 지문은 예술 지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술 지문은 사실 수능에 출제도 잘 안 되고 예술은 쉽다고 여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술만 들어있는 지문 말고 이제 비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인문이 좀 섞여 있는 지문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문제가 뭐 21년도, 21학년도 9월 문제인데요. 역시나 오늘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구조를 파악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받아보셨으면 1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이 1번 문제가 57%였거든. 근데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내용 파악을 정말 잘해요. 세부 내용 파악하는 것까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 전개 방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꼭 틀리는 애들이 있어. 이건 무슨 문제냐면 아주 세세한 하나하나의 나무는 볼 줄 아는데 이 커다란 숲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줄 알려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도 그 앞에 처음 얘기했던 개념을 잃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요 어떤 전개 방식이 얘가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겠구나 예측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에는 우리 가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설마 하니 우리가 가를 읽고 나를 읽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문학이랑 똑같습니다. 가 지문 먼저 읽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 지문 읽고 나머지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번에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먼저 보겠습니다. 1문단부터 볼게요. 미학은 하면서 미학이라는 개념을 딱 던졌네.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여러분들 표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미학 표시하고 예술의 정의,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자, 모방론 표시해야죠. 그러니까 모방론은 뭐냐면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걸 누가 얘기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대.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자,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뭔 소리냐면 어떤 예술은요, 어떤 대상을 똑같이 그려야 된대요. 혹은 뭐 그것을 표현해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오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낭만주의 사조 표시하셔야죠.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그러면 그러나에서도 알아봤지만 모방론이 쇠퇴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했대요. 낭만주의 사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곡된 표현을 허용했대요. 그러면 뭐라는 거냐면 위에서는 약간 자연을 모방하면서 재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 낭만주의 사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왜곡된 표현도 괜찮아. 그것이 뭘 나타내고 있어? 그냥 독창적인 감정을 인정해줄게. 독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해서 많이 쇠퇴했대요. 그 뒤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이 마지막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뭘 예측해야 되냐면 이 문단을 예측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새로운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 내용이 뭐겠구나. 위에는 모방론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고요. 낭만주의 사조라는 건 어떤 하나의 분위기, 그 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등장했던 그 뒤에 나왔던 예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단부터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단 시작을 볼게요. 20세기 초에 콜링 우드는 하면서 시기가 딱 시작이 됐어. 예술 지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보고 내가 구조 파악해야지 하면서 선지를 막 읽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1번 문제 5번을 체크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예술에서 너무 반가워서 찍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따 문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콜링 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 이론 이름 나왔죠? 표현론 표시하시고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러면 우리 예측한 대로 낭만주의에서 나오는 이론들 첫 번째가 나온 거야. 누가 얘기했냐면 콜링 우드. 그에 따르면 자, 이 사람의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정신적이다 표시하셔야겠죠.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절대 까리지 말아야 될 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비슷한의 포인트가 아니야.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벨의 형식론은 하면서 형식론에 네모 쳐져 있지. 그러면은 이 네모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문제로 등장하겠다는 거거든. 벨의 형식론은 뭐 했대요? 작품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했대요. 여러분들은요, 읽으시면서 이걸 막 무조건 정리할 수 없어. 이거를 시험 시간에 다 하나하나 이렇게 쓰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들만의 사람 이름에는 이거 표시해야지, 이론에다가는 이거 표시해야지, 특징은 밑줄 쳐야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체크를 하시고요. 아니면 뭐 넘버링을 해서 번호를 치시든지 하시면서 이름과 관련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 세부 내용을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표현론, 표현하는 걸 중시했구나. 정신적인 거. 형식론, 고유한 형식을 중시했구나. 내면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보았다. 자, 긴 문장을 짧게 줄여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 유발하는 게 뭐래요? 형식론이래요. 그게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3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3문단 시작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세기 중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가는 거야.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문단에서 아까 체크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다시 처음부터 하자면 미학에서 예술의 정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원래 모방론이 중심이었어. 근데 낭만주의 사조 나오고 나니까 그 뒤에 예술에 대해서 모방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어 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방론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 라는 일종의 한계점을 얘기해 준 거야. 얘가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이론들이 뭐였어? 얘네들이었어.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거야. 혹은 어떤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뭐 이 한계라는 건 문제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 문제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문단 딱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기를 갖다 놓고 이건 작품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 씨 내가 화장실 가서 보는 이 변기랑 얘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얘는 작품이고 얘는 작품이 아닌데? 라는 의문을 던졌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한 거냐면 다시 3문단 시작해서 문제를 던져준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예측해야 되냐면 혹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나? 보셔야 돼요. 설명할 것 같잖아. 딱 봐도 마지막 문장이. 정리를 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뒤샹의 샘이 나왔대요. 자, 뒤샹이 작품, 이 작품이니까 샘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한 문제가 뭐였냐면 왜 이건 예술이야? 이건 예술 아니야? 그러면 예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첫 번째예요. 이런 건 여러분 뭐 넘버링 하셔도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메모 치셔야겠죠. 이론에다 메모 치고 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위에 설명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냥 느끼시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웨이츠가 뭐라고 했대요? 야, 예술은 정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다시 말하자면 논의가 불필요하다. 논의 불가.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론 나올 겁니다.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얘는 멋있어. 얘는 의미가 있어. 이래서 그 예술이라는 게 아니야.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두 개 표시합시다. 절차와 관리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인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런 쉬운 지문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에 결말을 지어줄 때 첫 번째 문단처럼 하나로 문단을 딱 떼어서 끝 문단을 집어 넣어줄 수 있어. 그러면 문단이 아주 깔끔하게 시작 부분에서 던졌던 거에 대한 정리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얘는요,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 정보를 쏟은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만 정리를 해주고 있어. 이거 일단 읽어볼게.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자, 마지막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냐면요.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 있잖아. 이걸 갖다가 두 개로 딱 정리를 했어. 뭐라고 하냐면 본질을 찾는 시도. 그러니까 작품들이 공통된 어떤 본질을 찾는. 그리고 두 번째 뭐래요?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래요.
말을 그럴듯하게 했지만 뭔 소리냐면 이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술작품이야? 예술작품은 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 하나로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내용 정리해보니까 별거 없죠, 여러분? 요 이론들을 헷갈리지 않고 문제만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면 좀 쉬운 게 있었어. 우리 그냥 중간에 문제 풀고 갈까요? 2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사실 81%의 정답률을 자랑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 없었을 겁니다. 1번 딱 읽어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지금 형식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어딨어, 형식론. 배례 형식론. 고유한 형식, 그 다음 비평가가 뭐 할 수 있으면 미적 정신을 느낄 수 있으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 같은 말을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좀 다르게 써놨을 뿐이야.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성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예술작품의 여부. 이것은 예술이야.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였잖아. 예술을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1번이 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3번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53%로 제일 낮았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등장하는 예술가와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방론자가 누구한테? 뒤샹 아까 문제 발생시켰던 애 있지? 변기 만들어 놓은 애. 당신의 작품 셈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그 정답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모방론은 아까 자연을 모방하면 그게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얘가 하는 말 그대로라면 모방론자라는 건 이름부터가 모방론자잖아. 앞으로 돌아와서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닮은 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얘는 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 자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겠다고 한 적은 없어.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변기 그 자체다라면 화장실에 가서 이것은 예술작품이야 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지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 지문 봅시다.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대놓고 던져준다. 3개 나올 거야.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보자마자 구조 파악 딱 됐어. 이거 병렬 구조로 나오겠네. 머릿속에 예측하는 거야. 기억이라고 나와 있지? 뒤에서 문제 먼저 훑으셨을 때 기억 니은 문제가 나왔다면 미리 지문을 읽을 때 얘들아 기억 니은 보면서 가는 거야. 이거 푸실 때요. 그렇구나 하고 내용 읽은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기억과 니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네. 기억이 뭐였지? 니은은 뭐였지? 문제 풀다가 기억 내용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그럼 진짜 남들 뒷장 넘어갈 때 나 혼자 이 문제 풀고 있는 거거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 나왔어. 기억은 맥락주의 비평. 기억하세요.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 역사적 배경 표시해야겠죠. 비평가 텐은, 자, 텐이 나왔어.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그 이유는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자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들은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런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예술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또한 설명이 더 나올 거예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이거 되게 중요했다 얘들아. 이따 선지에 나옵니다. 표시 좀 해보세요.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결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우리가 잊지 말고 체크해야 될 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만약에 이 문단을 후루룩 읽었으면 사회 배경 중요하다고 약간 반영론적 관점인 느낌이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건 사실 문학에서 볼 때 외재적 관점을 다 통틀고 있거든. 한번 봐봐. 어디 있냐면 지금 읽은 데에서 3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3번째 줄. 사회에 미치는 효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마치 효용론적 관점이랑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문단에서 밑에서 2번째 줄.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 이건 뭐야? 이건 표현론적 관점이잖아.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에 미치는 효과나 아니면은 작가에 관련된 작가의 이념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뭐 하겠다? 비평하겠다라는 주의였대요.
그러나 자 3분단 나옵니다.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인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지금 얘들아 느끼셨어야 돼요. 아까도 중간에 제가 딱 짚었는데 얘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요. 그러나 하면서 맥락주의가 가지는 뭘 얘기했어? 한계를 얘기했어요. 얘가 가지는 한계. 그럼 이제 뭐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이 나올 겁니다. 해결 또는 뭐 대안이 나오겠죠. 대안. 뭐가 나오나 한번 볼게. 여러분들은요. 이걸 써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뭔가 비판을 받았다고?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문제점 나왔으니까 이제 이 한계점을 해결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놓고 나오네.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자, 아까 전에 3가지 나왔다고 하면서 1문단에서 3개 소개한 거 기억나? 근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맺냐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뭐였대요? 형식주의와 무슨 주의? 인상주의 비평이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주의 비평은 자,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 먼저 나와요. 예술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과 같은 내용보다는 내용 아니야.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와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부분? 조형적인 부분을 매우 중시했구나. 제가 이걸 키워드로 정리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도 키워드를 봤을 때 아까 그 내용이라고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키워드에 딱 표시를 해놓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이 앞에서 지문을 다시 읽으실 때요. 내가 항상 이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80분이라는 시간은 지문을 한 번 읽고 문제를 한 번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주는 거거든, 우리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요. 선생님 저는요. 무조건 앞에 가서 다시 읽어야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 많은 지문을 하시는데 그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가서 찾으실 때 문장으로 찾으시는 게 아니야. 키워드로 찾는 거야. 이거 이쯤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이 내용 이거. 그래, 프리드는 조형 중시하는 애. 그 유기성, 구조 중시한다고 했던 애.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아무튼 인상주의 비평은 뭐라고 나왔어? 니은이라고 나왔네. 니은. 얘가 더 중요할 거예요.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회의적인 게 뭐니?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될까? 그게 맞을까? 이게 예술일까? 이런 생각이야.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울 수 없대요.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을 관련시킨다라는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자율성, 창의성 표시하세요. 비평하는 것이다. 즉 마지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의지, 여기도 표시해야겠죠.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뭐래요?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이 중요하다. 되게 깔끔하지 얘들아? 지문에 번호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1번 문제 풀 때 1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세부 내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 방식을 파악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라 그랬어.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가지문 다 지웠지만 가지문 아까 보시면 거기에서도 모방론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그 뒤에 이제 낭만주의 사조가 나타나면서 어떤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했어. 그래서 나온 것들이 2개 있었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 나오면서 이 샘을 정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예술인지 다른 애들이랑 어떤 구별이 되는지 이론이 새롭게 필요했어. 그래서 2가지가 나왔어. 이랬거든. 근데 지금 나에서 또 어떻게 됐냐면 맥락주의가 있었어. 맥락주의는 이런 식으로 비평하는 방식이야 라고 해놓고 근데 얘가 이런 비판을 받았다? 얘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것이야.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1번의 답 몇 번이니?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같이 하나씩 볼게요. 4번 정답 먼저 보자. 화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 등장했습니다.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그 뒤에 대안적이고 어떤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등장한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풀리는데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부 내용 파악하느라 그래 누가 어떤 이론이었어 누가 어떤 특징을 가졌어 이걸 막 집중하다 보면 얘가 왜 등장했는지 이 이론이 왜 등장했다고 했는지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까 해결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 아까 3번도 해결했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빠르게 볼게요. 팜플릿의 설명 보시면요. 제목은 그리움이야. 팜플릿의 설명.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른 신발을 보고 그렸대요.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자, 정신 나왔지, 예술가 정신.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된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런 이거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예측되는 거 있어요? 저는 이 느낌은 와요.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됐다? 아까 색이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었어? 아까? 선생님 지금 지웠네요. 아까 그 앞에 문단에서 나왔던 애 있었잖아. 누구를 중시했다. 어떤 형식적인 측면을 더 중시했다. 이런 내용 나왔던 거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지. 거기서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 두 번째.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지금 모르겠는 분들은 앞에 가서 뭐 필기해 놓으신 거나 구조적으로 내용 확인하셔도 됩니다. 디키는 제도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제도론이 뭐였어? 어떤 관례나 절차를 거친다면 그것은 예술이야 라고 얘기했거든.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자, 거기 X 이미 쳐져 있어야 돼.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겠군. 여러분 뭐였다고요? 절차나 관례. 그 절차 거쳤어? 그 관례를 거쳤다고? 그럼 넌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얘가 원래 주인이 화가였어. 이 신발 주인이 화가였으니까 그래서 너는 예술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 이거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예술가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도 어떤 절차나 관례를 거쳤잖아? 그럼 그건 예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유가 틀렸어요. 2번이 정답. 5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해 보기 A는 기억의 관점. 기억 뭐라는 거야? 맥락주의. B는 니은의 관점. 인상주의죠.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를 바탕으로 한다는 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자,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적 사건. 보자마자 뭐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거에 대해 얘기를 하네. 참상을 울부짖는 말과 부러진 칼 등의 상징적 이미지도 아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여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이런 역할을 했어. 이런 효과를 줬어. 사회에 알렸어. 그지? 기억에 관한 평가 맞아요. 그 다음 B 볼게요. 뿔 달린 동물은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체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이거 비평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그냥 지가 느낀 걸 얘기한 거야. 그지? 3번. B에서 슬퍼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고 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겠군. 야, 얘들아, 이런 거예요. 작품을 보고 이 그림은 이렇게 보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라는 게 비평이지. 근데 얘는 아예 비평에서 벗어난 거야. 그냥 작가가 얘는 슬퍼 보여. 그런데 나 심심해. 이러면 심심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썼지만 작가의 심리적 상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작가가 그림을 보고 느낀 심리 상태면 또 모를까? 작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X.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사실 3, 4, 5번 문제가 다 어려워 보였을 거야. 워낙 길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보도 많고. 근데 그렇게 준 거는 예술 지문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모아놓은 게 없거든요. 숨겨놓은 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걸 알고 일부러 시간을 들이라고 이런 문제들 낸 거예요. 3점짜리 딱 보자마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나 못 풀겠다 하고 넘겼다면 사실 이건 너무 아까운 거야. 문제 풀 때. 왜냐면 꼬아져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을 끝내기 전에 아니네, 맞네 라고 느꼈을 거거든. 앞에서 이론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그러니까 예술 지문은요, 여러분들 나왔을 때 막 시대순, 뭐 당연히 비평가들, 이론가들이 등장할 거야. 인물들을 중시해야 돼.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 항상 문제를 먼저 훑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훑는 시간은 당연히 뭐 10초. 훑으면서 뭘 보시냐면 세부 내용만 파악해도 되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측면이 꼭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주세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1번 문제 같은 거예요. 실력이 뭐 좋은 친구들이든 나쁜 친구들, 좋은 친구들은 1번 같은 거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풀 거야. 근데 자꾸 1번 같은 문제를 내가 틀리고 있다면 문제 먼저 파악하고 내가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해야지 하면서 읽으실 때마다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주제 통합 다른 주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